반갑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은 전 국제대학교 총사 김방입니다. 이 알파 탄약고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고동면 율포리 일대에 약 8만 6천 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방정부하고 국방부하고 그 다음에 그 주한미군하고 또 LH공사 이렇게 해서 2023년도에 이전하는 걸로 합의가 됐으나 이게 지지부진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평택 시민들도 좀 불신의 벽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알파 탄약고는 지금 나중에 평택시에서 반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 문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왜 이 알파 탄약고가 중요하느냐, 만약 이 알파 탄약고가 이전이 돼야만 고덕 신도시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전이 돼야만 고덕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이랄까 안전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지금 이쪽 분야, 특히 공간 재생 문제에 있어 스토리텔링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쌓으시고 우리나라에 많은 공적을 쌓으신 경희대 우리 김종수 한국어과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환됐을 때 평택시가 문화복합 공간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입힐 것이냐, 그런 문제를 오늘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또 열띤 또 토론자분이 지금 4분 계시는데 이따 발표가 끝난 다음에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먼저 우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평택 시민신 우리 김기수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또 김종수 교수님이 발표를 한 30, 40분 하고 나중에 토론 한 10분 정도 해서 2시간에 모든 걸 마치도록 이렇게 시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알파 탄약고 공간문화재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평택 시민신문에서 주최를 하는 토론회인데, 우리가 이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좀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과정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알파 탄약고는 우리가 한 20여 년 동안 오랫동안 이제 운동을 해왔고, 여기 이수연 회장님, 황우갑도 사무국장님, 또 오랜만 활동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까 총장님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이전이 거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전 이후에 이런 예측되는 다양한 문제점들도 있을 것이고, 이전을 또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역할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이제 알파 문화 예술공간 추진위원회와 함께 고덕 주민들도 함께 진행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제 그 활용에 관해서 한 포커스를 맞춰서 토론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좋은 우리 김정수 경희대 교수님 스토리텔링에 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바쁘신데 우리 이기영 위원님, 또 오치성 위원장님, 또 방유미 이사님, 황우갑 부장님 감사드리고, 또 이수연 회장님, 또 서경덕 학장님 나와 계시네요. 네. 이 토론은 지면으로 지상으로 나가고, 그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와서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고덕 그 알파 탄약고가 조속히 반환되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옴과 동시에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그 내용을 결의할 것인지 좀 기대가 되고요. 제가 토론문을 좀 봤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시급하게 어떤 시민의 어떤 추진단 같은 거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알파 문화예술 추진위원회는 있지만 범시민적인 그런 조직은 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좀 우리가 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고요. 좋은 의견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한국어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김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알파 탄약고의 공간문화 재생, 스토리텔링 전략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알면 공감 문화 재생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정했었는데요. 어쨌든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특히나 이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지금 한 3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관심을 두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는 아무래도 평택의 알파 탄협고가 좀 더 그 지역 주민적인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 공간 문화 재생의 어떤 참고 사례들, 성공 사례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활용된 방법들을 이 알파 탄협고에서도 좀 어떻게 하면 벤치마킹에서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공간도 그렇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기도 한데 상대에게 나를, 이 물건을, 이 공간을 좀 더 강한 인상을 주면서 기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스토리텔링이다라고 요약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이야기 행위 혹은 뭐 이야기 하기라고 하는 식으로 번역은 많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보통 외래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 하기, 말하기, 텔링이라고 하는 걸 합쳐서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우리가 좀 되돌아보게 되면 여러 부분에서 많이 활용되고 쓰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데 비근한 예로 이제 그 예를 들면 아파트, 자동차 같은 것들 특히 이제 이 90년대 중반 이후로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이 마케팅에서 특히 많이 활용되게 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그 물질 문명이 굉장히 풍부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물건을 선택할 때 물건이 가지고 있는 기능 혹은 성능, 특성만 가지고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그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감동을 받고 공감을 하게 되면서 그 물건을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 차원에서의 이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게 이제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이제 구성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짧은 하나의 사과 이야기인데요. 2010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재미있는 실험이 시작됩니다.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사과. 판매대 위에 사과가 수북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두 판매대의 풍경은 많이 달라 보이죠? 실험 결과 A 판매대의 사과는 B 판매대에 비해 6배 높은 판매율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 두 실험을 통해서 한 가판대에서는 사과가 얼마나 싼지,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했다면 또 한 가판대에서는 사랑을 이루는 사과라고 하는 발렌타인데이 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랑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판매를 촉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사과를 샀다라기보다 사과를 매개로 해서 전개되고 있는 사랑 이야기를 구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과와 관련된 이제 스토리텔링의 여러 예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1991년도에 그 일본의 대표적인 사과 산지인 북부지방의 아오모리현, 그 아오모리현에 태풍이 몰아쳐서 그 거의 90%에 해당되는 사과들이 낙과가 되어서 그의 농사를 망쳤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농부가 매달려 있는 태풍의 강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매달려 있었던 그 사과들을 보면서 이 사과가 강한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다라고 하는 사과의 어떤 이야기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과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그 비록 맛도 떨어지기도 하고 당도도 떨어지긴 하지만 이 사과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당시 일본 국민들에게
그 높은 가격으로 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과 판매를 이뤄냈던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일본의 아오모리 현의 이제 합격 사과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의 중요한 상품이 되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국에서도 합격 사과, 합격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 사과 많이 보셨을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렇게 어떤 제품이 가지고 있는 성능, 기능 이런 것보다 사실 그 제품에 담겨져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 제가 이따가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입히는 것이 이 스토리텔링이 대중적으로 특히 이제 이 마케팅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이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 이야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모든 많은 분야에 있어서 이야기의 기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기술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이제 지금 도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 투자를 받아 영화 제작자나 감독의 입장에서 투자사들에게 그 투자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 영화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대중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또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험이 얼마나 혜택이 많은가라고 하는 것들로 어필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이 상품을 통해서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험 설계사가 이야기함으로써 보험을 많이 가입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는 정치인들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한 표라도 더 받아야 되는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어떤 전략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건가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을 많이 펼치는 그런 정치인들도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2008년도에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에 볼 수 있는 2008년도에 버락 오바마가 그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남부지방의 조지아의 아틀란타에 있는 에릭이라고 하는 그 흑인 106세인 흑인 여자 그 흑인 여자가 자기의 조상들이 노예에서부터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고 글자도 못 읽는 그 흑인 여자가 흑인인 자기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새로운 삶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강조하면서 얘기하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모범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설득의 방법,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중요한 방법으로 상대방들의 감성에 호소하면서 자기의 설득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데 중요한 유효한 수단이 바로 이 스토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21세기 정보 산업 사회 지금과 같은 정보와 사회 속에서 보다 더 많이 강조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진매김되고 있는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단순히 이야기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뇌과학에서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 많이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서 아시겠습니다만 1990년대 중반에 이탈리아의 과학자들이 그 거울 뉴런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원숭이에게 땅콩을 줬을 때 뇌의 특정 부분이 굉장히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냈는데 실제 땅콩을 주지 않고 땅콩을 먹고 있는 원숭이를 보여주는 그런 화면만을 통해서도 그 원숭이의 뇌의 특정 부분의 뇌파가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를 따라하려고 하고 모방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공감하면서 어떤 그 마음의 공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그 뇌과학에서도 증명됐을 뿐만 아니라 그 공감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이야기,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하게 부상이 되고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로부터 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소비와 연결되면서 사실은 이제 공감의 소비로 단순히 제품이 어떤 기능, 제품이 어떤 성능, 특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한정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공감의 경험들을 갖게 하면서 기억에 오래 머물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그 마케팅에서의 여러 스토리텔링 소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제품에 입혀져가지고 소비자에게 다가가게 될 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예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1970년에 안드레이라고 하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 안드레이라고 하는 그 병사가 베트남군과 총격전 도중에 자기가 총을 맞고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그 전투복 상의에 넣어뒀던 이 라이터가 그 총알을 맞고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후로 이 지퍼 라이터가 단순히 라이터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려준 라이터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갖게 되어서 지퍼 라이터의 어떤 대중적인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 18세기 후반에 그 알프스 지방 지역에 있었던 어떤 귀족이 급성 신장염에 걸려가지고 사실은 사경을 해먹고 있었던 과정에 당시 그 에비앙 지역에서 알프스 지역에 있는 그 에비앙 지역에 있는 그 물을 장복을 하고 나서 그 급성 신장염을 고치게 되었고 또 건강을 회복하게 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비앙 지역에 있는 그 물이 왜 그런가 이제 사람들이 따져봤더니 그 지역의 물이 그 빙하수이기도 하기도 하고 깊은 산 속에서 잘 정제된 물이어서 깨끗한 물이어서 그런 신장염을 낫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회자가 되면서 세계 처음으로 바로 물을 상품화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생수 중에서 제일 고가 생수가 바로 에비앙이잖아요. 그런 에비앙이라고 하는 생수가 탄생된 그런 비자들도 지금 에비앙이라고 하는 제품의 고가, 비싼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많은 사람들의 소비를 촉진하는 데 그 이야기가 기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정주영, 그 현대라고 하는 그룹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고 많은 사업을 헤쳐나갔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만 그 내력들을 쫙 나열해서 그 현대가 해놓은 업적을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정주영이라는 사람이 별로 가진 것도 없이 배짱 하나로 그 울산에 조선소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서 하나만 가지고 지도 하나만 가지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 정부 관리들하고 담판을 쥐고 그래서 영국 차관을 따와서 울산에 큰 거대 조선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정주영의 성공 신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현대라고 하는 그룹의 이미지에 잘 부합되면서 현대의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유지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크게 기억에 남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특히 이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내는 이야기야말로 사람들에게 크게 기억에 남게 되면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제품에 대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한 기억을 오래 간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제 스토리텔링에서 그래서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갈등 요소를 잘 파악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전 같은 거 예를 들면 아파트 선전이라거나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선전 중에 하나가 바카스 선전이잖아요. 바카스가 얼마나 효능이 좋은지, 타우진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보다 사실 바카스 선전에 보면 가족 간에 특히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들이 항상 주 소재로 많이 다뤄지기도 있는데 바로 이 갈등적인 요소를 스토리텔링에서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따가 그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평택 알파 탄약고가 지금 이제 그 미군에서 지정 해제를 하고 평택시로 돌아오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 아마 여러 갈등 요소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갈등 요소들을 그냥 회피하거나 혹은 감추거나 은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알파 탄약고라고 하는 장소성의 특징으로 부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지역민들에게도 그렇기도 하고 알파 탄약고를 알게 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떤 그 사람들의 기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갈등들을 찾아내는 것, 갈등들을 만들고 갈등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이 사실 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 스토리텔링 하면서 이 스토리텔링이 특별한 능력인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원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고 성장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1980년대에 그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인 캐서린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3세인 에밀리라고 하는 여아를 8개월 동안 그 여아가 웅얼거리는 그 말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8개월 동안 녹음해서 그거를 풀어서 봤더니 3살에 불과한 아이, 이제 막 말을 시작한 아이인데 얘가 엄마와 하고 있었던 일, 아빠하고 있었던 일, 자기 혼자 있었을 때 일들을 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은 에밀리라는 이름으로 혼자 막 중얼거리면서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자기를 형성해 갔다라고 하는 거. 그걸로 봤을 때 이야기하려고 하는 욕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거다, 본능적인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런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립할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인간을 지칭하는 학명들이 여러 개 있죠. 호모 로켄스니, 호모 사피엔스니 이런 이제 학명들이 있는데 인간이란 원래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 붙일 때 호모 나란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야기를 하는 거, 이야기를 듣는 거, 또 이야기라고 하는 이 스토리라고 하는 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보편적인 능력이 인간들의 문명을 지금의 많은 문명들을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환기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본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모방 본능, 자기가 인간으로서 성장할 때 누군가를 따라하는 그런 모방 본능이기도 하고 또 다른 대상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소통의 본능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의미를 탐색하는 그런 본능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미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야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단순한 정보 쪼가리이거나 아니면 이미지의 파편에 불과해서 기억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으로 자리매김되면서 우리가 그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이야기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명이 성립되었고 건설되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 지식 같은 것들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들을 나만이 알고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밑에 세대들에게 전수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인식적인 기능으로서의 이야기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벽화, 선사시대 때 벽화들 같은 거에 보면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낸 것들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이제 단순히 인식적인 기능만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즐거움의 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재미라고 하는 것들도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들이 충족해 왔다라고 하는 이런 정서적인 기능 또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90년대 후반 이후로 이 이야기하기,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각광받게 되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는 앞서 제가 앞부분에 소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산업적으로 큰 변화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20세기 중반까지 있었던 어떤 예술과 상업, 실용의 문제, 어떤 작품과 비작품, 또 문학과 비문학이라고 하는 분명하게 경계가 지어졌었던 그런 분야들이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면서 문화산업이 융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뉴미디어 시대에 이런 이야기하기라고 하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감성주의와 연관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흥미를 끌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서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이 21세기 현재 모든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감성주의가 특히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성 중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중심의 어떤 20세기와 달리 21세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을 압도하고 있고 인간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정보에 대한 것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이야기에 대한 갈망이 기본적으로 지금 21세기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갈구하고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하는 일을 즐기게 되는 그런 시대에 이 스토리텔링이 보다 더 융성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스토리텔링의 특성으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야기를 사건의 서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예문에 해놓은 것처럼 만났다라고 하는 그와 그녀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는 그와 그녀가 헤어졌다라고 하는 처음의 상황과 끝 상황이 있을 때 그 중간의 과정, 그 중간의 과정을 통해서 인물이 어떤 일을, 어떤 생각을, 체험을, 상태가 어떤 상황이 변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의 특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상황, 끝 상황, 그리고 그 중간 과정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스토리텔링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 두 번째 스토리텔링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처음 상황에서 끝 상황으로 전개되는 그런 과정 속에 의미 있는 변화로 서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결합된 사건의 서술이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가 그 예문으로 첫 번째 있는 것은 문장들이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 앞뒤 문장 간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기 어려운 그런 문장들의 나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뭐 예문 2 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의 상황에서부터 마지막 상황까지 끝 상황까지 그 의미 있는 인과적으로 연결된 사건의 서술로 기술이 되어 있어서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연속성과 인과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 두 번째 스토리텔링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토리텔링의 특성으로 얘기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시간의 추이 속에서 시간이 변화하고 흐르는 과정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잘 반영해서 모방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기의 소년 소녀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년 소녀가 개울가에서 수줍음 많은 시골 소년과 맹랑한 서울 소녀가 개울가에서 만나서 서로 저 산 너머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과정들 속에 첫사랑의 기억이라고 혹은 성숙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혹은 뭐 이별의 아픔,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같은 정성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형상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이런 이제 세 가지 특성이 바로 스토리텔링의 기본적인 특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성의 흐름, 그 시간성이 인과적으로 잘 연결돼서 궁극적으로 인간들이 우리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형상적으로 잘 보여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스토리텔링의 특성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왜 21세기에 각광받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역사적으로 어떤 기능과 스토리텔링의 원리론으로서의 특성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세미나에 제일 여러 선생님들께서 관심이 있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평택의 알파 탄압고를 공간문화 재생을 위해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근의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특히 이제 대도시들 서울이나 특히 수도권에 있는 여러 많은 도시들이 인구가 밀집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전에 있었던 도시의 주민들 기피시설 혹은 뭐 그동안에 지금의 21세기 현재 사람들이 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 공간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을 새롭게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국가적인 사업에서도 그렇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서 많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존재하고는 있지만 잘 활용되지 않는 유휴 공간, 이 유휴 공간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재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공간의 문화적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알파 탄약고도 이렇게 이 알파 탄약고라고 하는 공간을 좀 더 21세기 현재에 맞게 문화적으로 재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아마 이 평택시에서도 지금 지난 20여 년 동안 계속 논의가 되고 제기가 되어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제 유휴 공간의 문화적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도시 디자인, 건축, 또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융합되어서 그야말로 새로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현재 사람들이 원하는, 현재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한, 현대 사람들에게 좀 더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편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바로 이 공간 문화 재생 사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의 의미, 장소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데 사실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예술 이벤트이고 오픈 스페이스여서 오픈 스페이스 공간에서 펼쳐지는 여러 다양한 이벤트들이 기존에 잘 알고 있었던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도심의 공간 문화 재생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심의 주민 기피 시설, 특히 이제 과거의 준공업 지역들이 새롭게 이제 활력을 불어넣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공간으로 활용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도심의 공간 문화 재생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지역이, 이 공간이, 이 장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가, 그리고 이 장소가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정부와 지자체와 주민 간의 그런 갈등이 어떤 것이었었나, 그리고 그것이 왜 그 처음 가지고 있었던 장소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장소성을 부여받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장소의 형성 과정, 또 그러면 그 장소에 내재되는 여러 갈등 요소들이 현재적으로 재활용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스토리텔링으로 보여주는 이런 역사 스토리텔링이 도심의 공간 문화 재생의 방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면서 여러 성공 사례들이 있죠. 그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공간 문화 재생이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주민 기피 시설, 준공업 지역이 재생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주변 외곽에서 그 대규모로 전개가 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제 미군 기지, 우리 평택의 알파 탄약고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이제 이 도심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간 문화 재생의 사례로는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이제 소각장과 같은 주민 기피 시설, 1990년에 만들어졌던 부천의 이 소각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부천 아트벙커 비상부로 그 아주 성공적인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잘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마포의 당일리 발전소, 그 합정동 바로 앞에 있는 크게 큰 지역으로 차지하고 있는, 강변에 차지하고 있는 당일리 발전소가 마포 세빛문화숲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최근 활발하게 개발이 되면서 그 관광지로 많이 관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서울의 핫플레이스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수동과 물레동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수동은 오랫동안 그 뚝섬 성수역 주변으로 해서 구두 중심의 간의 수공업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 간의 수공업을 하던 그 블록으로 졌던 슬랍으로 졌던 그런 건물들이 카페로 재탄생된다거나 혹은 뭐 여러 젊은이들이 방문하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도 역시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물레동도 역시 그렇죠. 영등포의 그 철공소, 기계 부품 제작소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었던 이 물레동도 역시 그 50년 전의 그 건물들 그대로 유지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많은 관객들이 오는 그런 공간 문화 재생 사례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은 미군 기지의 경우이니까 이 미군 기지 중에서 이런 공간의 문화 재생 사업으로 성공된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그 연구 논문들 또 이제 그 서적으로 간행된 것들을 찾아보면서
두 가지의 사례들을 찾아왔는데 이 두 가지의 사례는 사실은 평택의 알파 탄약고가 충분히 벤치마킹하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미군 기지의 공간 문화 재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매양리의 평화기념관인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미군 농성 그 공군 쿠니 사격장이 있는 곳이었는데 이게 2002년도에 화성으로 반환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지금은 그 매양리의 평화기념관으로 해서 많은 그 화성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 매양리 평화기념관과 평화생태공원의 스토리텔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농섬과 쿠니 사격정의 역사적인 내용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매양리 주민들이 펼쳤었던 그 투쟁의 역사, 매양리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잘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미군 기지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오랜 역사의 기간 동안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군 기지를 극복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계,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그 지역의 특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스토리텔링이 사실은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욱더 이제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다에서 수거한 포탄덩이라거나 표적 같은 것들을 바로 이 쿠니 사격장이라고 하는 공간, 그 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 좀 평택의 알파 탄약고가 사실은 좀 잘 참고해서 향후에 문화재생 사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파주에 있는 캠프 그리브스입니다. 이것도 역시 미군 기지 중에서 제일 성공적인 사례로 많이 얘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캠프 그리브스는 서부 지역에서 가장 큰 그런 미군 기지이기도 했었고 한국 전쟁 당시에 포로 교환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었고 또 서부 전선이 굉장히 치열했었던 그 남한과 북한의 어떤 전투가 많이 벌어졌던 상황들을 반영해서 규모도 굉장히 큰 그런 미군 기지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다행스럽게 이 캠프 그리브스 같은 경우는 파주 국가에서 이제 잘 반환이 되어서 파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사업이 전개됐죠. 특히 이제 이 그 송성 커플로 유명한 송중기와 송혜교가 등장했었던 태양의 후예 촬영지로 활용되면서 캠프 그리브스가 사실은 대중들에게 크게 좋은 이미지로 각인이 됐었던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인 그런 기회도 이 캠프 그리브스가 갖기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DMZ가 가깝기 때문에 DMZ 체험관이라거나 또 유스 호스텔로 활용이 되면서 역사 문화 공간으로 잘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 캠프 그리브스의 여러 굉장히 넓은 부지 중에 이 탄약고가 있는데 이 탄약고도 역시 마치 평택의 알파 탄약고처럼 잘 활용된 사례로 많은 사람들이 소개도 하고 있고 이 캠프 그리브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우리 그 알파 탄약고, 평택의 알파 탄약고가 참고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탄약고 내에 예술 작품들을 전시해서 관람 행위를 하게 하고 그 관람 행위의 과정 속에서 장소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가 어떤 내력이 있는가, 역사적인 어떤 내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면서 장소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인식을 주민들이 갖게 하고 또 주민들이 그 장소에 대한 기억들을 꺼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알파 탄약고가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알파 탄약고의 역사적인 내력을 굉장히 부각하는 것이 이 알파 탄약고의 문화적인 재생을 위해서 무엇보다 굉장히 필요할 텐데 그 캠프 그리브에서 한 것처럼 어떤 장소를 친숙하게 지역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를 하여서 지역민들이 알파 탄약고를 찾아오게 만들고 찾아와서 그 장소의 이야기들을 체험하게 확인하고 체험하게 만들면서 지역민들로 하여금 소속감 이 알파 탄약고가 우리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민들의 활약을 스토리텔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양리의 사례를 참고 삼아서 알파 타냐코의 문화적인 재생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살짝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미나 하는 것들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민들이 얼마나 20여 년 넘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오면서 알파 타냐코를 문화 재생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보존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되었었던 여러 갈등들도 있을 수 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이 회피될 것이 아니라 감춰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파 타냐코라고 하는 공간의 장소의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어야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과정들이 이 알파 타냐코라고 하는 장소가 이 장소의 주인이 바로 평택 시민들, 지역민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각인시키는 스토리텔링으로 구축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이 평택에 여러 문화 자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평택의 여러 문화 자산들을 이 알파 타냐코의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활용할 건가라고 하는 것들도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평택의 문화 인물들, 특히 이제 소설가 중에 박석수 씨가 있는데 이 박석수 씨의 문학적인 활약 같은 것들이 알파 타냐코와 연관된 의미를 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이 알파 타냐코라고 하는 장소성을 부각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건가라고 하는 걸 찾아보고 평택의 주요 인사들의 일기라거나 에세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문헌 자료들을 통해서 또 사진 자료 같은 것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알파 타냐코의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데 자원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서서 매양리에서 활용했던 것처럼 여러 포탄이라거나 표적 같은 것들이 그냥 아픈 기억, 잊어야 될 기억이라고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그 장소성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문화 자원으로 활용된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 알파 타냐코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이 장소를 환기시킬 수 있는 여러 문화 자원들 어떤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화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이 지역민들의 삶과 연관하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전개가 된다면 이 알파 타냐코가 평택의 현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상들을 마련하면서 알파 타냐코가 이제 평택 시민들의 역사,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수 교수님이 아주 발표를 잘해주셨는데 제가 그 몇 년 전에 읽은 책이 생각이 납니다. 그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근데 토론문을 보니까 우리 또 방윤미 선생님이 전화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그 책을 읽을 때 대기업에서도 스펙, 어학연수만 스펙보다는 그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 신입사원을 뽑는다. 그런 책을 제가 보면서 상당히 그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오늘 김용수 교수님께서 스토리텔링의 이해, 그다음에 기능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평택의 그런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박석수 문화, 그다음에 평택 인사 일기 에세이 같은 걸 얘기했는데, 특히 제가 알고 있기는 오횡묵이라는 사람이 평택 군수라면서 일기를 쓴 게 문화원에서 발행된 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또 우리 김 교수님께서 다른 매양리라든가 파주 이런 타 지역 사례, 성수도, 저도 성수동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옛날 저 대학 다닐 때 그 구두 수선했는데 지금 카페 도시로 변화돼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서울의 핫한 거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 평택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입히는데 그러한 일기라든가 문학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타 지역사에 비교를 해서 김 교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먼저 누가 전부 다
토론을 하고 마지막에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평택시민신문이 2005년부터 20년 가까이 알파탄약 공간문화 재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셨고요. 또 올해가 그 추진위원회가 앞에 우리 이수연 대표님 와 계신데 저하고 우리 또 김기수 대표께서 그렇고 같이 위원으로서 20년 동안 그 애를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신문에서 지속적으로 뭐 일본, 중국, 그 다음에 스페인, 독일, 러시아 지역에 다양한 공간문화 재생 사례에 대해서도 취재도 해주시고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관련된 활동들을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서 지역사회 확산에 애를 썼고요. 오늘 이 자리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자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앞서 우리 김종국 교수님 발제해 주셨는데 이런 그 탄약고 공간 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이 반환 이후에 스토리텔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 모시고 들어보는 자리인 것 같고요. 저도 그 강의 들으면서 그 좋은 말씀 드리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뭐 특징, 참고 사례 등도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이 알파탄약 공간 문화 재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물들을 어떻게 스토리를 입혀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타 지역 사례와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은 향후에 이제 공간 문화 재생과 스토리텔링 연계되어 가지고 향후에 반환 이후에 활용 방안 정립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가 인연이 되어서 앞으로도 이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전문가로서 평택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20년 가까이 활동을 이제 해왔고 그동안에도 이제 국내외 여러 지역도 갔다 갔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 10월달에 제가 이제 가보고 싶었던 일본 그 삿포로 지역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북해도 청사에 대한 공간 재생도 좀 보고 왔고요. 특히 그 북해도 가시면은 홋카이도 가시면 꼭 사람들이 들리는 곳이 이제 거기 기타카루라고 하는 조그만 그 과자 가게거든요. 이게 원래 옛날에 그 홋카이도의 도서관이었는데 이 공간을 한 90년 가까이 된 공간을 일본의 최고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지금은 이곳에 홋카이도에 거의 가시는 많은 분들이 거의 꼭 들리는 명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아시겠지만 그 오타루라고 하는 옛날 그 문화가 있는 그 지역인데 그것도 둘러봤는데 정말 그 활성화되어 있고요. 뭐 거의 오히려 그 오타루 때문에 홋카이도가 할 정도로 거의 기본적인 그 두 지역이 하나의 코스로서 상당히 그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도시는 이제 많이 낙후되어 있지만 거기 있는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항구 그 공간을 재생하면서 상당히 이 공간 재생이 일본에서는 상당히 그 성공적인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는데 가서 막상 보니까 진짜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아마 평택에서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탄약고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이제 있어왔고 당초에 이제 올해 안에 반환이 되고 해서 저희 추진위원회에서도 이제 하반기쯤에 원래 그 공간을 이제 반환받게 되면은 한번 한 달 정도의 그 기지 개방 행사를 하게 돼서 그런 것도 준비했는데 또 이게 올해 반환이 지금 안 돼가지고 뭐 내년 상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는데 우선 이제 1차적으로 지금 탄약고 반환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다 뜻을 모아서 함께 하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공간 재생 관련되는 것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전에는 제가 주로 민관의 협력을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실 공간을 잘 활용하려고 하면은 기업의 마인드가 특히 스토리텔링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가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민과 관과 특히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모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으로 저도 이제 토론문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책의 제목도 제목이지만 부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최고가 아니라 유일함으로 승부하라라는 말이 이제 부제로 달려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에서는 사실 내용이 그 어떻게 취업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를 돋보일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얘기했을 때 화려한 경력이나 완벽한 조건보다 자신만이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이야기, 그런 스토리가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강한 인상을 남긴다, 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교수님 발제를 들으면서 이 책이 떠올라서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하면서 토론문을 시작합니다. 알파탄약고는 미군 시설이 있었던 유휴 장소, 이제 지금은 아직 있는 중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있었던 이렇게 생각한다면 장소로만 볼 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이제 뭐 이 땅에 있었던 미군의 흔적이자 혹은 냉전과 분단의 역사가 새겨진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장소를 그냥 두고만 있다면 이미지화하지 않고 스토리화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정보이자 이미지의 파편에 머무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공간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간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그 공간에 대한 걸 떠올릴 때 우리는 그 공간의 스펙에 먼저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면적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접근성 혹은 개발했을 때 얼마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이런 객관적인 정보에 주목하거나 그런 정보가 훨씬 더 값어치 있다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발제에서 들은 사과 이야기의 사례처럼 소비자들은 당도 뭐 외관 이런 스펙이 아니라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과, 합격 사과,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런 사과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선택한다는 게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파 탄약고도 시민들의 공감이라든가 혹은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이 공간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이 공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어떤 스토리가 있는가, 그리고 이 공간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라면 어떤 이야기를 입힐 수 있는가가 이 성공적 활용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발제 내용에서 이제 뭐 시간성, 연속성, 인과성, 형상성 이 그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좀 추상적인 아이디어이긴 합니다만 알파타냐코라는 공간에 시간성을 부여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그런 서사를 구축하고 뭐 연속성과 인과성에 따르면 이 공간이 평택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또 형상성을 적용하자면 추상적인 역사였던 그런 것을 구체적인 이미지와 경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알파타냐코는 단순히 그냥 미군 군사시설의 유휴시설, 장소로만 남는 게 아니라 평택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는 스토리와 이야기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평택 고도국제신도시의 중심에 자리한 알파타냐코 부지는 오랜 세월 미군의 군사시설로 묶여있어 지역사회와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가 조만간 반환된다면 단순한 토지 활용의 차원을 넘어 도시의 역사, 문화,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여 공공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알파타냐코의 공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기보다 이 공간에 어떤 가치를 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재생과 관련된 방향을 한 5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고덕국제신도시에 사는 거주민의 입장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이 주인됨이 반영된 재생 구조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재생 방향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젊은 세대와 신도시 입주민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활동을 담은 공공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원, 문화시설, 커뮤니티 센터가 체계적으로 계획된 서울 마포의 문화 비축 기지의 사례처럼 초기 기획 단계부터 시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시민이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된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서울 마포의 문화 비축 기지는 과거 석유 비축 기지를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문화공원으로 재생한 대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토론회와 설계 공모 그리고 운영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금의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알파타냐코도 이와 같이 시민 참여형 협의체 모델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공간 재생의 방향을 저는 자연과 공존하는 열린 문화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파타냐코 부지는 오랜 기간 동안 외부 출입이 제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분명 원형 생태 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고덕국제신도시의 빠른 도시화 속에서 이런 자연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요구 중에서 새로운 시설물을 짓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자연과의 공존을 통한 개발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알파 탄약고를 공간 재생한다면 주민 산책로와 잔디광장을 연결하는 도심 속 생태공원을 담아낸다거나 가족 단위로 방문할 수 있는 피크닉형 문화 공간들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체험형 숲들을 기대하는 목소리를 시민들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도시민의 휴식 수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간 재생 방향으로 역사와 스토리를 담는 기억의 장소가 꼭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알파 탄약고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냉전과 분단의 상징이며 주한 미군 주둔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단순히 깨끗이 밀고 아주 새로운 공간으로 짓는 게 아니라 군사시설의 일부를 보존하고 해석해서 역사와 스토리를 담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마포의 문화비축기지의 경우에는 옛 석유 탱크를 그대로 보존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을 그 전시관으로 활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유산을 기억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좋은 사례를 남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 탄약고도 벙커나 탄약고 시설 등을 활용해서 군사시설 전시관 또는 평화와 공생을 주제로 한 스토리관 그리고 학생을 위한 역사 안보 평화 교육의 현장으로 재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는 평택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평택의 관광자원으로서도 충분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간재생 방향으로는 기업경제와 생활문화의 중심지 역할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재생은 간단하게 생각하여 단순히 과거의 것을 보존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에도 영향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고덕국제 신도시는 신도시 특성상 그 대형 상업시설 그리고 대형 문화공간, 아트센터, 도서관, 박물관, 창의체험관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져 있고 현재 건축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서 일상의 소소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생활문화 공간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탄약고 부지 내에 예를 든다면 청년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공방, 로컬 푸드마켓, 대형 전시나 공연이 아닌 작은 전시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소규모 축제와 야간 문화 프로그램들을 연계한다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경제순환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그 투명한 절차와 신뢰 구축 역시 공간 재생에 빼놓을 수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소수의 개인과 집단으로 일방적인 결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공간의 특성이 특정 개인과 집단을 통해 결정될 경우 시민들의 신뢰는 쉽게 무너질 것이며 공간의 활용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부터 개발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행된 내용을 공청회와 설명회, 의견 수렴 창구를 상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알파 탄약고 부지는 단순한 반환 토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과거의 흔적을 간직하면서도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담아낼 수 있는 빈 도화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과정과 절차를 밟아가느냐에 따라 자연과 역사를 보존하면서도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말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시민이 참여하는 알파 탄약고 공간 문화 재생의 실질적인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알파 탄약고 문화예술공원 조성은 지금 원래 위치가 고덕 국제신도시 3-209 인근 일포리 옛날 행정
명칭이 이제 율포리 쪽인데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고덕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많이 생활을 하고 그 안에는 못 들어가봐도 그 주변에서 이제 제가 생활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고덕 신도시가 미군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그 진행돼서 이제 한 500만 평 이상, 520만 평 정도가 이제 진행되고 산업단지 일부가 삼성이 들어오고 나머지가 1단계부터 3단계에 걸쳐서 지금 진행 중에 2단계가 요 알파 탄약고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돼서 이 지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고충을 지금 학교나 그다음에 교통, 도로 인프라가 구축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도 좀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스토리텔링이라는 이런 이 기조 발제를 들으면서 저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이 토론문에는 여기에다가는 실지는 않았지만 이 고덕 신도시 안에 지금 현재 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이런 거를 좀 한번 되새겨 보면 이 명칭이 처음에 이제 종덕초등학교 그리고 고덕초등학교 율포초등학교 해창초등학교 민세초등학교 민세중학교 이제 이런 초중학교가 이름을 옛날의 명칭이든 그런 거를 좀 역사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 명칭을 담아서 지금 했다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을 이어가는 이 신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군사 보호구역이 워낙 크게 한 132만 평 정도, 약 40만 평 정도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이 개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고충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에서도 이거를 그냥 가만히 놓고 있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시민 중심의 평화 문화 공간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워낙 이 국방부에서도 손을 못 쓰는 이제 이 미군이 소유하고 있는 이 기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이렇게 보면은 이 사업 계획을 좀 갖고 있고 확실시 되지 않는 이런 사업을 좀 이 관련 부서에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해 주셨듯이 20년 4월부터 22년 12월까지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 TF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전을 추진해와서 최근에 이제 비로소 작년에 이제 올 12월까지 이전을 협의 MOU까지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전지대까지 요구하면서 내년 지금 재결 시청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내년 한 6월이나 상반기 정도에 재결이 끝나면 이제 사업 이전을 해서 그걸 좀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단계가 아시다시피 이 군보 만약에 이전에 가고 그 다음에 군보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환경 토양 조사를 했을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한 5년에서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그릴 건가 미래에, 아까 지금 오지성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이 행정에서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덕 전체에 400만 평 가까이 되는 이 1단계부터 3단계에 걸친 이 도시에 역사성이 담겨져 있는 또 알파 탄약고 이전에 따른 요 대부분이 사례를 보면 외국 사례든 우리 사례를 보면 공원 중심으로 많이 바꿔가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어떻게든 주민과 어떤 협의체를 제가 이 토론문에도 실었지만 그런 이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좀 저희가 좀 조성할 필요성이 만들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이 다는 요 토론문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 미래비전 시민계획단 같은 이런 가칭 이런 기구를 좀 만들든 해서 서로 간에 시민과 민과 간이 협력하고 또 기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뭔가 그림을 좀 잘 청사진을 그려서 만들어가는 걸 계획을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고덕 신도시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또 불편함도 많이 초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이것 때문에 더구나 이것 때문에도 많은 지장이 됐기 때문에 요 지역을 우리가 이제 반환을 받으면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제 우리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하면서 정말 하면서 잘 만들어가는 그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요 관련된 거 제가 지금 이 토론문에 실어놓은 거는 요 이제 책자에 이걸 좀 가름하도록 하고 제 생각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타 시군이나 외국 사례 같은 경우를 좀 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용산 미군 기지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용산 공원 갤러리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부산시를 보면 좀 히아리아 미군 기지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 있었는데 저도 한번 그 인근에는 가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부산 시민공원으로 이제 활용된 사안이 있었고, 아까 이제 파주시 아까 저 우리 말씀해 주셨을 때 이 기조발제할 때 거기 사례에서 말씀하셨듯이 파주시 캠프 그리프스 요 관련돼서 이제 체험 시설이나 뭐 이런 병영 체험 시설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사례가 있었고, 일본 저 키타 큐슈시에 있는 미군 탄약고 요것도 야마타 녹지 생태공원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조성이 된 경우 사례가 좀 있고, 일본 요코하마시 일본군 탄약고도 이제 장난감 나라 가족공원 이런 쪽으로 좀 이 조성한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이제 노이스시 나토 미사일 기지가 이제 랑켄 파운더테이션 미술관으로 이제 조성된 사례가 있고, 독일 이제 프랑크푸르트시 미군 헬기장이 머리스 로사 생태숲 공원, 이렇게 대부분 이제 공원 쪽으로 많이 조성이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공원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 워낙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이제 공원으로 조성하는 건 이제 불가피할 것 같고, 그 안에 어떤 거를 담느냐 이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잘 그려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반환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토양 오염 정화가 필요하고요. 그 토양 오염 정화가 되면은 공여지를 반환한다, 이런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알파 탄약고는 군사시설 보유구역이 해제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해제가 돼가지고 지금 토양 오염 정화 작업에 들어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특히 이 탄약고 특성상 화약이나 중금속 이런 게 잔류량이 많기 때문에 이 정화가 경비도 많이 들지만 시간도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의원님 얘기한 대로 지금 26년 뒤에 반환이 된다고 이렇게 예정은 잡고 있지만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여러 가지 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의 거버넌스를 조직해서 좀 뭔가 정부도 압박을 하고 지자체도 압박을 해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노력장이 지금 이 토론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알파 탄약고 핵심 과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지 정화 및 안전성 확보입니다. 일단 안전성 확보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오 의장님 얘기했지만 시민 의견 반영 체계가 필요하다. 거버넌스가 조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방염이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한 정체성 있는 활용, 평택만의 유일한 정체성 있는 그런 그 뭔가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교통 접근성도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신도시 중심부 도로망과 연계가 돼야 되고, 이런 네 가지 정도가 이 고덕 알파 탄약고를 형성할 수 있고 반환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지 않느냐 핵심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분 토론자가 이렇게 좋은 토론을 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네.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네. 방청석에 한두 번 얘기 듣고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문을 듣고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첫 번째로는 사실은 이 알파 탄약고에 대한 평택 시민들의 시민적 의식, 인식 이런 게 어떻게 얼마나 형성되어 있나, 이런 게 사실 제3자 입장에서는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평택역에서 택시 타고 15분 오는 동안에 그 택시 기사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 택시 기사님께서는 송탄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파 탄약고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다
탄약고가 평택에 3군데가 있는데 어떤 건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제일 큰 데가 거길 것 같은데 막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평택 시민들 대부분의 많은 평택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알파 탄약고에 대한 인식이 어떤 식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정보를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향후 알파 탄약고를 아까 전에 자치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민들의 결정에 의해서 시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된 정말 시민들한테 삶의 큰 위안과 휴식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일단은 알파 탄약고에 대한 평택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형성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쉽게 금방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뭐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상황들 속에서 이게 또 많이 흔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 알파 탄약고의 문제를 뭐 조직적으로건 혹은 뭐 어떤 식의 방법으로건 하나의 이제 그 정치 의제로 제시를 하면서 알파 탄약고라고 하는 이 공간이 평택 시민들이 회복돼야 될 또 평택 시민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평택 내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은 그 평택 시민들의 공간, 공원 공간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평택 시민이 아닌 저의 입장에서 평택에 대한 이미지 중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 캠프 험프리스입니다. 그러니까 평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넓은 땅의 그 지역인데 서울에 있던 용산의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평택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한국을 대표하는 그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 평택의 그 구 미군 기지를 그 평택 시민들이 이렇게 잘 활용하면서 평택 시민들의 좋은 공간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또 지금 이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시민들한테 반환되지 않은 미군 기지들을 반환 문제를 앞두고 그 반환된 미군 기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전히 다 고민하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에게도 큰 그 어떤 모범적인 사례로 시사하는 바를 많이 보여주고 하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어쨌든 평택 시민의 것을 다시 평택 시민들에게로 되돌려주는 일이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을 좀 부각하면서 알파 탄약고에 대한 평택 시민들의 어떤 인식들이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게요. 첫째는 알파 탄약고 관련한 행사는 전부 우리 알파 탄약고 문화예술공원 추진위원회가 했는데 그걸 외부에서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요. 근데 두 번째는 우리 이기영 시의원님처럼 시에서 직접 이런 정책에 관여하거나 지원하거나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참여했다는 거, 그다음에 지역 주민 외부에서 이런 거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지금 많은 갈등을 겪었는데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의견이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저는 20년 동안 이거 매달려 왔고 얼마 전에 원고를 쓰느라고 제가 공간재생 사례 답사한 걸 다 뒤져봤더니 사진으로만 확인한 게 20년 동안 236군데를 다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풍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씀을 하면은 저건 대단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건 저랑 의견이 좀 다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종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다가
제가 발언을 하면 손님 모셔다 놓고 뭐 공박하는 거예요. 뭐 이럴까봐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발언을 한다면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를 바탕에 깔고 하는데 우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스토리텔링 예시를 들면서 사과를 팔잖아요. 30년 전에는 스토리텔링이 우리나라 처음 도입할 때 절대적으로 맞았는데 30년 뒤인 지금은 두 사과 장사가 다 스토리텔링을 할 겁니다. 어떤 사과를 사야 되죠? 그때는 지금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읽은 책이 스토리 두잉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스토리텔링은 화자가 일방적으로 청자한테 일방 전파하는 거다. 스토리 두잉은 청자가 들어가서 참여하는 거다. 우리 스토리텔링에서 스토리 두잉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그것도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 장사가 둘 다 스토리텔링을 할 때 누군가 잘라서 맛보세요 그런 거 사갈 것 같아요. 왜냐면 스토리텔링을 하고 사갔는데 집에 가니까 아 이거 옆에 거 사올 걸 괜히 사와서 그러면 그 장사는 지속성이 없어서 망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국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제가 8월 달에 나오시마를 갔어요. 9년을 배우다가 3년마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라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보러 갔는데 가보니까 아니야 별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흔해 똑같죠. 우리나라 전국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왜 나오시마 할까? 선점 효과가 된 거죠.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25년 전에 먼저 세워놓은 나오시마이기 때문에 그 나오시마를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캠프 그리브스로 가면은 전 그거는 절대 평택에서 하면 안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는 게요. 100% 예산 집행형 사업입니다. 그 탄약고 안에 작가가 행사를 하잖아요. 그 예산 지원 안 해주면 못해요. 어저께 신안에 그 퍼플섬을 갔는데 가보니까 어제부터가 축제 시작일인데 꽃이 한 송이도 없었어요. 보도는 나갔는데 왜? 그 전해에 금년도 예산을 딱 깎아버려갖고요. 풀베아 코스모스처럼 그 꽃이 올라오는데 주민들이 돈 안 준다고 안 뵌 거예요. 그러면은 캠프 그리브스 같은 그런 거에 예산 지원형으로 운영하는 공간에다가 예산 삭감해버리면 그 금방 망하거든요. 그럼 알파 탄약고로 이 예산을 쓸 때 수십억 원의 1년 운영비를 거기다 퍼부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돈을 다른 데를 기회비용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 돈을 못 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떤 공간으로 가야 되냐? 저는 절대적으로 타겟팅을 먼저 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치성 위원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제일 공감이 가는 게 시민 참여형이다. 맞아요. 근데 타겟팅이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면 시민 참여형으로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알파 탄약고보다 몇 배 더 넓은 한박산 공원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공간을 만들 거냐 또 거기다가 유일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면은 시민 참여형 플러스 전문가가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는 방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작업을 하는데 총장님께 죄송합니다만 거버넌스가 없다? 우리 알파 탄약고 문화예술공원 추진위원회가 거버넌스입니다. 사실은요. 20년 동안 했고 4만 5천 평을 확보했어요. 거버넌스로. 근데 없다니까 참 서운하죠. 그래서 그거를 전문화시키고 확대하는 거는 논의해야 되고 충분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간다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 알파 탄약고의 환경오염 조사를 했을 경우에 오염된 물질이 건물 밑으로 들어가면 건물 헐어야 돼요. 지금 그것만 긁어낼 수가 없어요. 파괴가 비의도적인 파괴 감소해야 되고요. 그거 외에도 매장문화재 발굴해야 됩니다. 매장문화재 유산 나오면은 그거 몇 년 동안 공사 스톱이에요. 그리고 환경오염 조사에 대한 비용 전부 다 LH가 부담하도록 돼 있거든요. 평택시 부담은 없는 걸로 압니다. 그 전에 공감하는 말씀은 지금 뭔가 모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 보지도 않고 이거 참고한다 저거 참고한다고 하는 게 제가 돌아다닌 경험에 의하면 단 5%도 일치하는 공간이 없었어요. 독일의 그 인젤 홈브로이하고 랑겟 파운데이션 결합해서 하는 행사만 싱크로율이 높았고 국내에서는 왜냐하면 단일 공간, 단일 부지인데 여기는 공간과 부지가 두 개가 결합된
아주 독특한 공간이었고요. 정말 참고할 사례가 없더라. 그것도 사실 20년 운동 결과거든요. 이런 걸 바탕에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타겟팅이 있어서 평택 시민용, 평택의 관광용, 평택의 힐링용, 경기도를 중심의 어떤 관광 허브용, 전국용 이런 타겟팅이 먼저 나와야 거기에 스토리텔링도 나오고 스토리텔링에 뭘 도입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시민만 갖고 안 되니까 전문가를 불러온다든지 아까 부산의 하야리아가 대표적으로 실패 공간 아닙니까? 전문가한테 맡겼더니 전문가가 싹 헐어 그랬다가 시민들이 보고서 공사 막판에 스톱시켜서 몇 개 남긴 거잖아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해야 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사실은 타겟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상 그 6.25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의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있는 사람인데 부산에서 하야르 부대가 우리 집 앞에 하래 부대 앞에 있어가지고 아버지 가게에서 훈련을 받고 6.25 전쟁에 가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된 나라거든요. 남북한이 어느 정도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 참 통일이 다 돼가지고 문화를 조성하고 뭘 하는데 어떤 그 부담감이 없는데 우리는 실제상 현재도 6.25 전쟁에 나가신 분이 있고 살아 계시고 또 그게 돌아가신 유족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이 문화 공간으로 다 바뀌어버리면은 이 전쟁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근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은 총 들고 나갈 사람이 없을 거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월남이 패망하고 난 뒤에 무기가 군산으로 다 왔대요. 군산 병장 밑으로 다 들어갔대요. 거기에. 근데 왜 그걸 다 들고 왔냐 물으니까 전쟁에서는 전쟁에 무기가 없으면 끝이 안 돼요. 아무리 뭐 해서 전쟁에 무기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되지 전쟁 무기 없으면 전쟁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약고라는 건 항상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남북한이 아직까지 통일이 안 돼서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알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냥 문화만 찾고 해가 미술관만 뭐만 하는 것도 다 중요한 이야기지만은 결정적으로 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돼요?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지만 안 일어나고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탄약고가 없어지는 부분들에 무조건 들어가서 공간을 만드는 문화 공간을 만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상을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들어가서 앞으로 후대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나도 국가를 위해서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아 그 탄약고는 없애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옮겨요 탄약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 더 크게 졌어요. 네, 더 크게 졌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 근데 알고 있어야 된다. 기억을 해야 된다. 예, 네. 아주 좋은 의견이신 거. 저는 이제 오늘 그 토론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아까 우리가 20년 동안 해왔지만 또 아직도 정확하게 기약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참 답답한 거거든요. 처음에 이 운동이 시작됐을 때는 전국 최초로 그래서 주목도 많이 받고 했는데 어떤 그 지금 여태까지 반환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고덕 신도시에 사시는 주민들까지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도시 계획 자체가 왜곡되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든 이제 뭐 내년도에는 반환이 된다고 하니 그 절차를 빨리 진행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활용 문제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무엇으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논의를 해왔고 또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그 과정 2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 한때는 유효했던 것이 또 유효하지 않게 또 되는 이런 그 상황이기도 하고 또 상황에서 변화 발전하기 때문에 어떤 공간을 만들 것인가는 영원한 또 숙제이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거버넌스형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는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알파 그 예술문화고 추진위원회 자체가 사실 그런 활동을 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그 외연을 좀 넓힐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외연을 시민과 어떤 더 많은 그 전문가 집단들, 그 주민들 참여하는 이 자체가 모태가 되든 아니면 확대 재편이 되든 이런 그런 필요성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이기영 의원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의회에서 여기 보면 이제 발표문에 보면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정말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의 이런 적극적인 대응이 대단히 좀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민간에서 어떤 물론 이제 이렇게 거버넌스형으로 활동을 해왔지만 지금 실질적인 어떤 역할은 이제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정책으로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떻든 형태로든 범시민적인 지금 알파 그 문화예술 추진위원회를 확대 구성하는, 그리고 시민의 그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리고 의회의 역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돼야만이 어떤 시 행정이나 국방부나 미군에게도 좀 더 우리가 힘 있게 대응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애초 반환 연도가 200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이 운동을 시작한 건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반환하겠다, 14년도에 반환하겠다.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제가 그 완스타짜리 한국 그 스타가 왔길래 그 주민 공청회 때 손들고 언제 반환합니까 했더니 본인 소관이 아니라 국방부 통해서 미군에 물어보고 대답을 주겠다는데 이틀 있다 연락이 왔어요. 2017년도에 미군이 공식 반환한다라고 구두 연락을 하고 왔다 그랬어요. 그게 2022년 뭐 이쯤 가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많다라고 막 스트라이크도 있고, 그러니까 2023년 6월 23일 날 한 게 뭐냐 하면은 알파 탄약고 반환 협력, 반환이 아니라 반환 협력 권고 가서명. 반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협력하는 것을 권고하는 가서명이에요. 날짜도 없어요. 근데 그 전해에 제가 낸 책에 뭐라고 썼냐면은 2026년도에 반환한다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거 맞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데모한다고 당장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 필요성이 다 끝나야 나가는 거다. 2026년도 명기인데 그 협력 권고 가서명하고 난 뒤에 6개월, 내년 1년, 그다음 내후년 이러다가 금년에 왔는데 작년 9월 달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 안전 펜스를 쳐달라고 한다. 그래서 주민 설득해서 펜스를 친다 그러는데 금년 9월 달에 10월 달에 1년 있다가 펜스 바깥으로 안전지대를 또 확보해달라. 그래서 24필지의 땅을 사야 되는데 지금 3필지밖에 못 사서 아마 내년 상반기나 가야 다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요거 하나 해주고 나가는 시간을 끌으려고 그 다음에 또 요거 주문하고 그 다음에 또 주문하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반환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주수 대표님이 얘기한 그 시민 거버넌스 의원 확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 확대를 위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의 관심,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시의회 의원 중에 나오신 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기영 의원이 감사를 드리고 또 시의회로 돌아가시면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는데요. 제가 어제 그 이수연 회장님하고 저 신안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퍼플섬을 갔는데 파란색, 보라색으로 이렇게 지붕도 다 칠했다고 그래요. 근데 인구 5만도 안 되는데 관광객은 뭐 30만, 40만이 온대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느낀 건 유 회장님도 느꼈지만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절박하면 이 군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어떤 특색 있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무런 의미 없던 그 섬에 박지섬인데 거기다가 이 퍼플 그러니까 보라색을 기리고 그 연육기고 아니 뭐야 저 다 칠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러 오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평택시 공무원들에게 하나도 안 왔다는 건 저는 상당히 좀 불쾌합니다. 아무리 이런 토론회를 하더라도 공무원 하나 정도는 나와서 듣고 어떤 일이 있는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만큼 절박성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문화한도 마찬가지고 이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장도 시장을 만나면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공무원이 한 명이라도 나와서 드려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건 잘못됐다. 제가 그래 아주 좀 되게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정 시장 이하 공무원들 만나면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와서 한 명이라도 와서 드려야지 문화관광과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